1853년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죽은 형과 같은 이름을 받은 아이, 빈센트 반 고흐. 그는 모든 것에서 실패했습니다. 화상, 교사, 서점 점원, 신학생, 전도사. 5번 실패했습니다. 27세에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 늦은 시작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동생 테오만이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매달 돈을 보냈고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90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지만 팔린 것은 단 한 점이었습니다. 화상들은 거절했고 비평가들은 무시했으며 세상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엔과 사랑했지만 헤어졌고 니엔에서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렸지만 팔리지 않았으며 파리에서 인상파를 만났지만 여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1888년 2월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아를로, 햇빛이 있는 곳으로. 그곳에서 그는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꽃 피는 과수원,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 노란 집을 빌렸고 화가 공동체를 꿈꿨으며 고갱을 기다렸습니다. 1888년 10월 23일 고갱이 도착했습니다. 반 고흐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빈센트와 고갱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고 오늘 무엇을 그릴지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러 나갔습니다. 알리스캉의 가로수길, 론 강변, 아르레 공원. 저녁에는 카페에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압생트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예술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빈센트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와 함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갱은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빈센트는 해가 뜨기 전 일찍 일어났습니다. 고갱을 깨워 햇빛이 좋으니 그림을 그리러 가자고 말했지만 고갱은 너무 일찍 일하고 나중에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고갱은 상상으로 그렸습니다. 카페에 앉아 기억을 떠올리며 머릿속 이미지를 캔버스에 옮겼습니다. 빈센트는 자연 앞에서 그렸습니다. 들판에 나가 대상을 보고 있는 그대로를 그렸습니다. 빈센트는 고갱에게 왜 밖에 나가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고갱은 필요 없다고 머릿속에 다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빈센트는 자연을 봐야 한다고, 빛을 봐야 한다고, 색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갱은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 아니라 창조라고 답했습니다. 의견이 갈렸습니다. 빈센트는 색을 강렬하게 썼습니다. 노란색을 두껍게 바르고 파란색을 과감하게 칠하고 대비를 극단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고갱은 색을 절제했습니다. 평범하게, 장식적으로, 계산적으로. 고갱은 빈센트에게 너무 거칠다고, 색이 너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빈센트는 이게 자신이 느끼는 것이라고, 햇빛은 강렬하고 감정도 강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고갱은 예술은 감정을 그대로 쏟아붓는 게 아니라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빈센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통제를 해야 하는 건지, 느끼는 그대로를 그리면 안 되는 건지. 고갱은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본능적이고 너무 원초적이며 세련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1월이 되자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돈 문제가 있었습니다. 테오가 보내주는 돈으로 두 사람이 살아야 했습니다. 물감도 비쌌고 캔버스도 비쌌으며 술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갱은 빈센트에게 돈을 아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빈센트는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물감 없이 어떻게 그리느냐고 대답했습니다. 고갱은 계획적으로 써야 한다고, 이렇게 쓰면 금방 바닥난다고 말했습니다. 집안일로도 다퉜습니다. 고갱은 깔끔했습니다. 정리정돈을 좋아했고 규칙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빈센트는 엉망이었습니다. 물감이 여기저기 묻어있고 캔버스가 쌓여있고 청소는 나중에 하려고 했습니다. 고갱은 빈센트에게 좀 치우라고 말했습니다. 빈센트는 나중에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고갱은 지금 치우라고,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빈센트는 그림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작은 일로 싸웠습니다. 요리, 청소, 돈, 그림. 빈센트는 감정적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흥분하고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고갱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말을 아끼고 냉소적으로 웃고 빈센트를 무시했습니다. 12월이 되자 더 이상 참기 어려워졌습니다. 고갱은 떠나고 싶었습니다. 빈센트에게 파리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빈센트는 왜 떠나려고 하느냐고, 우리는 잘 지내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고갱은 잘 지내고 있지 않다고, 우리는 맞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빈센트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금만 더 있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갱은 안 된다고,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빈센트는 절망했습니다. 고갱이 떠나면 다시 혼자가 됩니다. 화가 공동체의 꿈은 끝났고 노란 집은 텅 비게 되며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납니다. 제발 떠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고갱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12월 23일 일요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갱의 증언에 따르면 빈센트와 말다툼을 했고 카페로 나갔으며 돌아오는 길에 빈센트가 면도칼을 들고 뒤따라왔다고 합니다. 고갱은 돌아서서 빈센트를 쳐다봤고 빈센트는 멈춰서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후 빈센트가 무엇을 했는지 고갱은 보지 못했습니다. 노란 집. 빈센트는 혼자 있습니다. 고갱이 떠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내일 아침 기차를 탈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혼자입니다. 또 실패입니다. 또 버림받습니다. 빈센트는 거울을 봅니다. 붉은 수염, 날카로운 눈, 수척한 얼굴,
그는 생각합니다. 왜 나는 항상 혼자인가? 왜 누구도 나와 함께 있지 못하는가? 케이는 거절했고, 시에는 떠났고, 고갱도 떠날 것입니다. 빈센트는 면도칼을 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왼쪽 귀에 댑니다. 한 번 그었습니다. 피가 솟아나옵니다. 통증이 밀려옵니다. 귀의 아래쪽, 거의 전부를 잘랐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바닥에 떨어지고 셔츠를 적시고 손에 묻습니다. 빈센트는 귀를 집어듭니다. 신문지로 싸서 밖으로 나갑니다.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사창가가 있습니다. 빈센트는 그곳으로 걸어갑니다. 라쉘이라는 이름의 한 창녀를 찾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라쉘이 나옵니다. 빈센트는 신문지로 싼 것을 내밉니다. 이것을 잘 간수해달라고 말합니다. 신문을 펼쳐본 라쉘은 비명을 지릅니다. 빈센트는 돌아서 집으로 걸어갑니다. 피가 계속 흐릅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눕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노란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경찰은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피가 여기저기 묻어 있습니다. 바닥에, 벽에, 침대에. 빈센트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머리에 천을 감았고 피가 스며 나오고 있으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아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가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귀 아래쪽이 거의 없었습니다. 빈센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고갱은 다음날 아침 파리로 떠났습니다. 빈센트를 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떠났습니다. 테오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빈센트가 귀를 잘랐다고, 병원에 있다고, 당장 오라고. 테오는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빈센트는 의식이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테오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빈센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테오는 며칠 동안 머물렀습니다. 형이 안정되는 것을 확인한 후 파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빈센트는 병원에 2주 동안 입원했습니다. 1889년 1월 7일, 그는 퇴원했습니다. 노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고갱은 없었고 해바라기 그림만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귀에 붕대를 감은 자화상, 거울을 보고 자신을 그렸습니다. 귀는 없었지만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표정은 차분했으며 파이프를 물고 있었습니다. 기록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순간을, 이 상처를. 아니면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것을. 아를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저 미친 화가가 다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아이들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청원서를 써서 시장에게 제출했습니다. 반고우를 격리시켜달라고. 1889년 2월, 빈센트는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번에는 강제로 병원 감금실에 갇혔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고 문은 잠겼으며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테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미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한다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1889년 5월 8일, 빈센트는 생레미의 생폴드 모졸 정신병원에 자발적으로 입원했습니다. 아르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노란 집은 비워졌으며 혼자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생레미는 아르에서 북쪽으로 25km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병원은 옛 수도원을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빈센트는 작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침대, 의자, 작은 창문, 또 다른 방 하나를 작업실로 쓸 수 있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발작이 왔습니다. 환청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 공격하는 목소리, 환각이 보였습니다. 벽이 움직이고 바닥이 기울고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의사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간질, 발작성 정신병.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유전일 수도, 알코올 때문일 수도, 과로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치료법도 없었습니다. 따뜻한 목욕, 안정, 휴식,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발작이 지나가면 빈센트는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병원 정원을 그렸습니다. 붓꽃, 장미, 나무, 창문 밖 풍경을 그렸습니다. 밀밭, 올리브나무, 사이프러스. 별이 빛나는 밤을 그렸습니다. 1889년 6월, 밤하늘을 보고 그렸습니다. 하늘은 소용돌이 쳤습니다. 별들은 빛을 뿜어내고 달은 밝게 빛났으며 사이프러스는 불길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아래에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빈센트의 내면이었습니다. 위의 폭풍과 아래의 고요, 혼란과 갈망, 고통과 희망. 테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그림은 실패했다고. 밤하늘을 그리고 싶었는데 너무 이상해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은 훗날 반고흐의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빈센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그림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누가 사랑할지, 누가 이해할지. 그는 그저 그렸습니다. 발작이 오지 않는 날에는 그렸고 몸이 움직이는 한 그렸으며 다른 것은 할 수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생레미에서 150점 이상을 그렸습니다. 올리브나무, 사이프러스, 해바라기, 밀밭, 자화상, 모사작, 밀레의 그림들을 모사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 낮잠, 양치기. 밖으로 나갈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발작이 오면 병실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밀레의 그림을 보고 그렸습니다. 밀레가 사랑했던 농민들, 땅을 일구던 사람들, 빈센트도 사랑했던 사람들. 그것이 위로였습니다. 1889년 9월, 발작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2개월 동안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1890년 2월, 발작이 또 왔습니다. 물감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빈센트는 절망했습니다. 테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나아지지 않는다고, 계속 발작이 온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림도 팔리지 않고 나는 짐이 될 뿐이라고 썼습니다. 테오는 답장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형의 그림은 좋아지고 있다고, 조금씩이지만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썼습니다. 1890년 1월, 브뤼셀에서 레빙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위 예술가들의 전시였습니다. 빈센트의 그림 6점이 전시되었습니다. 한 화가가 빈센트의 그림을 샀습니다. 벨기에 화가 안나 보흐. 그녀는 아르레 붉은 포도밭을 400프랑에 샀습니다. 빈센트가 생전에 판 유일한 그림이었습니다. 테오가 그림이 팔렸다고 편지로 알렸습니다. 빈센트는 편지에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지만 한 점으로는 부족하다고. 1890년 5월, 빈센트는 생레미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 있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발작은 계속 왔고 고독은 견딜 수 없었으며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테오는 제안했습니다. 파리 근처로 오라고. 화가들을 돌보는 의사 폴 가쉐 박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빈센트는 생레미를 떠났습니다.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파리를 거쳐 오베르쉬르 우아즈로 1890년 5월 20일 빈센트는 오베르쉬르 우아즈에 도착했습니다. 파리에서 북쪽으로 30km 떨어진 작은 마을, 화가들이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코로, 도비니, 피사로가 그림을 그렸던 곳. 빈센트는 라브 여관의 방을 얻었습니다. 다락방. 작았지만 깨끗했고 창문으로 들판이 보였습니다. 폴 가쉐 박사를 만났습니다. 가쉐는 의사이자 예술 애호가였습니다. 화가들을 돌보았고 그림을 수집했으며 자신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쉐는 빈센트를 진찰했습니다. 당신의 병은 깊지 않다고, 여기서 쉬고 그림을 그리고 자연을 즐기라고 말했습니다. 빈센트는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70일 동안 70점 이상을 그렸습니다. 하루에 한 점, 때로는 2점. 오베르의 교회, 밀밭, 가쉐 박사의 초상, 농가, 들판, 까마귀. 색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하늘은 울렁이고 땅은 물결치고
모든 것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무겁고 구름은 어둡고 사이프러스는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까마귀가 나는 밀밭, 노란색의 넓은 밀밭, 하늘은 파란색이지만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까마귀 떼가 날아오릅니다. 길은 세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불안해집니다. 아름답지만 두렵고 밝지만 어두우며 살아있지만 죽음을 예감하게 합니다. 테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 그림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려진다고. 테오는 걱정했습니다. 그 무렵 테오의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팠고 아내와 갈등이 있었으며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7월 초 빈센트는 파리를 방문했습니다. 테오의 집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형제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테오는 피곤해 보였고 테오의 아내 요한나는 냉담했으며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불편했습니다.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오베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테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의 삶도 힘들구나. 나 때문에 더 힘들어진 것 같아 미안하다. 7월 중순 빈센트는 가쉐 박사와 다퉜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림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가쉐는 빈센트의 그림을 액자에 넣지 않고 그냥 쌓아놨습니다. 빈센트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박사님은 내 그림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사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고 내 그림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빈센트는 더 이상 가쉐의 집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7월 말 빈센트는 조용했습니다. 여관 주인 라부씨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빈센트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1890년 7월 27일 일요일 빈센트는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림 도구를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림을 그리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빈센트는 그림 도구 말고 다른 것도 가지고 나갔습니다. 권총. 어디서 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빌렸거나 주었거나 어떻게든 구한 것입니다. 밀밭으로 걸어갔습니다. 오후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빈센트는 권총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복부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은 심장을 비껴갔습니다. 복부에 박혔습니다. 치명적이지는 않았지만 치명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빈센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들판을 걸어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며 계단을 오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라부씨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빈센트가 내려오지 않자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빈센트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셔츠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총에 맞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누가 쏜 것이냐고 물었더니 빈센트는 잠시 침묵하고는 나 자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라브 씨는 의사를 불렀습니다. 마을 의사 마제리가 왔습니다. 상처를 받지만 총알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빈센트는 수술을 거절했고 그냥 두라고 말했습니다. 가시에 박사가 불려왔습니다. 그도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빈센트는 고개를 저으며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쉐는 테오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빈센트가 총에 맞아 위독하니 빨리 오라고. 테오는 다음 날 아침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7월 28일 오후 테오가 오베르에 도착했습니다. 라브 여관으로 달려가 빈센트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빈센트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식이 있었습니다. 파이프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테오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빈센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밤이 되었습니다. 테오는 형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빈센트는 간간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짐이었어. 내 그림은. 아니야. 미안해 할 거 없어. 형은 내 형이야. 형의 그림은 훌륭해. 언젠가 모두가 알게 될 거야. 빈센트는 웃었습니다. 희미하게. 그럴까? 그럴 거야. 빈센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슬픔은 영원하다. 이것이 빈센트 반 고흐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890년 7월 29일 새벽 1시 30분 빈센트 빌럼 반 고흐 37세 사망. 테오는 형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형과 함께. 7월 30일 오베르의 작은 묘지에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관은 빈센트가 그린 해바라기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노란색 꽃들로. 가쉐 박사, 베르나르, 라부씨, 그리고 몇몇 마을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테오는 관 옆에 섰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빈센트는 오베르의 묘지에 묻혔습니다. 밀밭이 보이는 곳에. 테오는 파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요한나는 남편이 변한 것을 알았습니다. 말이 없어졌고 밤에 잠을 자지 못했으며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지만 테오는 형이 죽었다고, 나는 형을 지키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테오의 건강도 나빴습니다. 매독이 악화되었고 신경쇠약이 왔으며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890년 10월 테오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형이 입원했던 것처럼. 1891년 1월 25일 테오도루스 반 고흐 33세 사망.
형이 죽은 지 6개월 만이었습니다. 요한나는 남편이 죽은 후 빈센트의 그림을 물려받았습니다. 수백 점의 그림과 소묘, 그리고 650통이 넘는 편지. 요한나는 이것들을 보관했습니다. 버리지 않았고 팔지도 않았으며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1891년 암스테르담에서 빈센트의 첫 회고전이 열렸습니다. 작은 전시였지만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반 고흐라는 이름을 댔을 때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의 그림은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1892년 파리에서도 전시가 열렸습니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미술 비평가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반 고흐는 천재였다고, 그의 색채는 혁명적이라고, 왜 우리는 그를 몰랐는가라고. 1901년 파리의 베른하임 젠 화랑에서 대규모 회고전이 열렸습니다. 71점의 그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해바라기 앞에서 사람들은 멈춰섰습니다. 이 노란색을 보라고. 별이 빛나는 밤 앞에서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하늘이 살아있다고. 까마귀가 나는 밀밭 앞에서 사람들은 불안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 신문들이 보도했습니다. 반 고흐, 잊혀진 천재,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만을 팔았던 화가 사후에 재발견되다. 화상들이 그림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나는 조금씩 팔았습니다. 비싸지 않은 가격에.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100프랑, 1000프랑, 10,000프랑, 10만 프랑. 1910년대 반 고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박물관들이 그의 그림을 사들였고 화가들이 그를 연구했으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대 반 고흐는 근대 미술의 선구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표현주의, 야수파 모두 반 고흐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1987년 아이리스가 5,39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었습니다. 1990년 가쉐 박사의 초상이 8,25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지금도 반 고흐의 그림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 하나입니다. 그가 생전에 받았던 돈은 400프랑, 그것도 단 한 번. 그가 사후에 받는 금액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 고흐는 성공했습니다. 생전이 아닌 사후에. 하지만 그는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그림이 얼마에 팔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그는 죽었습니다. 37세에. 밀밭에서 총을 쏘고 슬픔은 영원하다고 말하며. 빈센트 반 고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900점의 그림을 그렸지만 팔린 것은 단 한 점. 화상들은 거절했고 비평가들은 무시했으며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했지만 버림받았고 함께 살려 했지만 혼자 남았으며 인정받고 싶었지만 끝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귀를 잘랐고 정신병원에 갇혔으며
37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렸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매일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성공할 거라고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림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받을 거라고 희망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끊임없이, 깊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럼에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글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림으로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태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그림으로만 말할 수 있어. 내 붓이 내 목소리야. 해바라기는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은 그의 외침이었습니다. 까마귀가 나는 밀밭은 그의 절규였습니다. 세상은 듣지 않았지만 그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좋아요, 구독자, 조회수, 월급, 직급, 명함, 숫자로 증명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몰라주면, 아무도 사주지 않으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면. 반고은은 말합니다. 숫자가 없어도, 인정이 없어도, 성공이 보이지 않아도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당신이 말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당신이 그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리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반고은은 37년을 살았습니다.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그중 10년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27세부터 37세까지. 그 10년 동안 세상은 그를 몰라줬습니다. 하지만 그 10년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야. 반고우의 묘지는 오베르시르 우아즈에 있습니다. 밀밭이 보이는 곳에. 그의 옆에는 태우가 묻혀 있습니다. 형이 죽은 지 6개월 후 따라 죽은 동생. 두 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테오도루스 반 고흐. 오늘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전 세계에서 꽃을 놓고 잠시 서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도 몰라줬구나. 이 사람도 외로웠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그림을 그렸구나. 당신도 그리십시오. 당신의 해바라기를, 당신의 별이 빛나는 밤을, 당신의 밀밭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사주지 않아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빈센트 반 고흐가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계속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